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지금 빨래를 돌리고 있어서 소음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 독서하겠습니다. 제한적 신념은 가장 나쁜 습관이다. 수십 년간 학습 방법을 가르치면서 정말로 이런 믿음을 고수하는 학생들과 고객들을 봐왔다. 이런 신념은 당신 앞에 놓인 유일한 진짜 장벽이다.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결코 속독법을 배울 수 없다. 스스로 기억력이 나쁘다고 말하면 효율적인 암기법을 배울 수 없다. 이런 체면 상태에서 벗어날 때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 거짓말들을 극복함으로써 한계를 없애지 못하게 막는 핵심 장애물을 넘어보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천할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누군가의 성취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던 때를 생각해보라. 이제 거기서 어떤 개인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내면의 비평가를 다시 떠올려보라. 머릿속이 목소리의 속성을 바꿔 믿음이 덜 가도록 하라. 한 가지 제한적 믿음을 지금 바로 없애보자. 당신은 할 수 없다고 자주 정기적으로 말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보라. 나의 잠재력을 가두는 7가지 거짓말. 스스로 가장 많이 말하는 제한적 신념은 무엇인가?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이런 사고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제한적 신념을 긍정적 신념으로 바꿀 수 있는가? 당신은 거짓말을 듣고 있다. 그것도 끊임없이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듣는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없이 노출되고 있고 너무 자주 이런 정보를 접하는 나머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라이는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 여기서는 그 7가지 거짓말을 밝히고 이를 더 나은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거짓말 1.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레이는 꽤 긍정적인 편이었다. 그녀는 자기 사업을 하는 소셜 네트워크 활동도 왕성했으며 우리 대부분은 꿈도 꾸지 못할 대단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딸을 낳고 나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일들이 그렇듯 아주 미묘하게 다른 유형의 마인드셋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어린 딸의 행동에 대한 그녀의 반응부터 그랬다. 레이는 자신이 딸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원래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편이 딸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 하면 레이는 딸이 따라하지 못하면 실망할 거라는 생각부터 드는지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딸이 그걸 배우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계속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녀에게 물었다. 우리 딸이 못 배울 것 같아? 지금 수준에서 전혀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거야? 물론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딸을 사랑했다. 딸은 똑똑하고 호기심도 많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다. 분명 남편의 질문과는 반대였다. 그런데도 레이는 내면 깊은 곳에서 아니, 그게 그 아이 모습이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딸의 지능에 대한 고정된 마인드셋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신념은 매우 미묘하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한계나 남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한계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곳, 즉 직장, 가정생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신념이 슬그머니 나온다. 문제는 우리가 개선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애초에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을 때 뭔가를 달성하기란 극히 어렵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캐럴 드윅은 고정형 마인드셋과 성장형 마인드셋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의 기본 능력, 재능은 그냥 정해진 특성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일정량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항상 똑똑해 보이고 절대 멍청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성장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노력과 좋은 가르침, 끈기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음을 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다거나 누구나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레이처럼 우리 역시 자신이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졌는지 혹은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졌는지 일부러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은 의식도 못한 채 자신의 가족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고해왔다. 이렇게나 미묘한 만큼 둘 중 어느 마인드셋을 선택하느냐는 삶에 접근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고정형 마인드셋으로 보면 상황은 원래 그런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바꿀 힘이 없다.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보면 우리는 무엇이든 개선할 능력이 있다. 레이가 아주 미세한 정도라도 딸이 개선되거나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딸을 가르치는 대신 무엇을 할까? 아마 달래거나 타임아웃 주기,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등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방법은 그 순간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아이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인인 우리가 학습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거나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 또는 상황을 탓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질 일로 주의를 돌릴 것이다. 이 제한적 신념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요인이나 어린 시절의 기원을 두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능에 대한 당신의 시각과 학습 능력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1900년대 초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지 예측하기 위해 지능지수와 지능검사가 고안되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와 그의 제자 테오도르 시몽은 과학자들은 프랑스 정부의 의뢰로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지를 최초로 고안했다. 그들은 피검자의 나이를 고려한 검사지를 고안해냈으며 이것이 다른 언어와 문화로도 쉽게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로 찬사를 받았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지능 검사들이 정말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체화하는 지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흥미롭게도 비네 본인은 자신의 검사지가 창의성이나 정서지능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검사지가 사용되는 방식에 불만을 가졌다. 게다가 우리는 대부분 지능지수에 과도한 비중을 두는 게 사실이다. 흔히 IQ가 지능을 반영하는 고정지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IQ 검사는 타고난 지능이 아니라 현재의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오늘날까지도 IQ 검사는 창의성이나 실용지능은 물론 정서지능도 측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직장 생활이나 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능지수와 배우는 능력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일랜드 국립대학교의 브라이언 로슈는 IQ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비교적 안정적인 IQ 점수를 말하는 것이지 계속 높아지는 지적 능력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쉔크는 우리 안의 천재성에서 이 생각을 더 발전시켰다. 그는 모든 사람이 천재적 능력, 적어도 탁월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천재거나 아니거나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는다. 그런 이유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타고난 재능과 한계에 대한 믿음은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준다. 당신이 훌륭한 오페라 가수가 아닌 이유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을 뿐인 게 되니 말이다. 재능이 타고나는 것이라는 생각은 세상을 감당하기 쉽게, 더 편안하게 만든다. 기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하지만 재능은 변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성장형 마인드셋을 기르는 능력에 좌우된다. 지금부터 자신의 태도를 살펴보자. 자신이 말하는 방식을 들어보자. 고정형 마인드셋은 보통 말에서 드러난다. 어쩌면 당신은 나는 책을 잘 못 읽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진술은 스스로 독서 능력이 나아질 수 없다고 믿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제는 이건 내가 아직은 잘 못해 라고 말해보라. 당신이 개선하고 싶은 모든 일에 이런 말의 변화를 시도해보자. 지능지수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무엇을 배우고 달성할 수 있는지도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의 교육과 미래를 당신 손안으로 가져오도록 하라. 진실. 지능지수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똑똑한지를 알려준다. 지능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지능은 태도와 행동의 조합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운 신념. 지능은 유동적이다. 두 번째 거짓말. 우리는 뇌의 10%만 쓴다.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교실에서 처음으로 들었거나 친구에게서 들었거나 다큐멘터리, TV쇼, 영화에서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쓰지 않는 나머지 뇌도 활용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한 갈망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곤 한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여러 제시됐지만 여론 형성이 흔히 그렇듯이 여러 사건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인간의 에너지에 나온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가용 자원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그 출처라고 말한다. 1800년대 후반 뇌와 신경계의 작용 및 공동작용을 발견해서 유명해진 프랑스의 생리학자 피에르 플루랑스의 저작이 출처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1920년대 칼 레슐리 박사의 연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레슐리는 쥐에게서 고도의 인지 처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인 대뇌피질 일부를 제거했을 때 쥐가 여전히 몇몇 과제를 다시 배울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그는 뇌의 모든 부분이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잘못된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초기 PET, 양전자 단층 촬영과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촬영한 뇌신경 영상을 탓하기도 한다. 당시에는 의사가 뇌신경 영상에서 밝게 빛나는 부분을 가리키며 뭔가를 집어줄 때 뇌의 모습이라고 간단히 설명하고는 했다. 보통 뇌의 한 부분만을 활성화한 듯한 이 영상들 때문에 사람들이 뇌의 일부만 사용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광고와 영화에서 계속되었다. 2011년 영화 리미트리스로 각색 제작된 원작 소설 리미트리스 어두운 영역 The Dark Field 에서는 우리가 뇌 기능의 20%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2014년에 나온 영화 루시는 우리가 뇌의 10%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또 자료조사와 사실 및 통계학의 활용으로 유명한 영국의 TV 드라마 블랙 미러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많이 쓰는 날에도 우리는 뇌 용량의 40%만 사용한다 라는 말로 이 통념을 선전했다. 그러나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 NPR의 한 짧은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영화 루시에서 모건 프리먼이 인상적인 저음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기하는 장면을 들려준다. 우리 뇌를 100% 활용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이 이 질문에 답한다. 우리는 정확히 지금처럼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뇌를 100% 사용하겠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모두 여기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기서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사이먼 프레저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베리 바이어스타인이 정리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손상된 뇌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의 이론들과 달리 손상된 후에도 능력이 상실되지 않는 뇌 영역은 단 하나도 없었다. 뇌 스캔은 어떤 활동을 하든 모든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모든 뇌의 영역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뇌는 무게가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20%의 에너지를 소비하면 이는 어떤 장기보다 많다. 만일 40% 이하만 활용한다면 그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어떤 기능의 수행에도 여러 뇌 영역들이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 또한 알아냈다. 수십 년 동안 뇌 지도를 광범위하게 작성해온 그들은 아무런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뇌 영역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뇌에는 시냅스 가지치기라는 과정이 있다. 이는 뇌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퇴화되는 능력이 많다는 걸 예상하게 한다. 그러나 뇌질환에 걸리지 않는 한 퇴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요컨대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교의 신경학자 베리 고드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인터뷰에서 이 통념이 실수가 나올 정도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당신은 지금 뇌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와 TV 프로그램에서 묘사하는 유토피아는 이미 가능하다. 누구나 뇌를 전부 사용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뇌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신체의 100%를 사용하지만 어떤 이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몸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 비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새로운 신념. 나는 뇌의 전부를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세 번째 거짓말. 실수가 곧 실패다. 아인슈타인 하면 우리 대다수가 결코 달성하지 못할 명석함과 지적 업적을 떠올리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우리 시대의 다른 어떤 과학자보다 과학 일반, 특히 물리학 분야에 커다란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현대의 기술 및 몇 가지는 그의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발달이 느린 아이였으며 평균 이하의 학생이었다. 어려서부터 그의 사고와 학습 방식은 반 친구들과 달랐던 게 분명하다. 그는 복잡한 수학 문제들은 풀기 좋아했지만 쉬운 문제들은 그리 잘 풀지 못했다. 연구 경력이 쌓인 후로도 아인슈타인의 중요한 연구에서는 간단한 계산상 실수가 발견되고는 했다. 상대성 이론의 각 버전에서 범한 중요한 7가지 실수, 실험과 관련된 시계 동기와 절차에서의 실수, 액체의 점도를 결정하기 위한 수학과 물리학 계산에서 드러난 여러 차례의 실수를 비롯해 그는 수많은 실수를 범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실패자인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실수 때문에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실험을 계속해서 과학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의 말은 아주 유명하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의 성공만 기억한다. 우리는 왜 그렇게 실수를 두려워할까? 어쩌면 이 두려움은 누군가 우리에게 심은 것일 수밖에 없다. 학창 시절에 우리는 실수나 실패를 하면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시험에서는 몇 개의 실수를 했느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정해졌다. 수업 시간에 호명됐을 때 잘못된 대답을 하면 너무 무안해져서 다시는 손을 들 수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실수가 학습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실수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주됐으며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 시험이나 과목에서 낙제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실수를 실패의 증거로 보는 대신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도록 하라. GE의 전 부회장 베스 콤스톡과 경영진은 투자했던 신제품을 폐기해야 했을 때 이 교훈을 배웠다. 미래를 상상하라. Imagine it forward의 저자이기도 한 콤스톡은 기업과 기업 내부의 사람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녀와 경영진이 어떻게 해서 실수를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 혁신 제품의 개발을 이끌었는지 회고했다. 그들은 실수를 곱씹지 않고 거기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 자문했다. 진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당신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해야 한다. 실수로부터 배울 때 당신은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다. 당신과 당신의 실수를 동일시하지도 마라. 실수는 당신이란 사람에 대해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다. 실수하고 나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비약적 결론을 내리기 쉽지만 그저 실수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실수가 당신을 만드는 게 아니다. 실수를 발밑에 놓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디딤돌로 삼도록 하라. 어떻게 실수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수에 대처하느냐가 우리를 규정한다. 새로운 신념. 실패 같은 것은 없다. 배움의 실패가 있을 뿐이다. 네 번째 거짓말.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모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 대개는 배워야 하는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데 마치 지식만 있으면 힘이 생길 것처럼 말한다. 또한 반대 의도로 이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협상에서 상대편에게는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알려주지 말아야 할 이유로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흔히 프랜시스 베이컨 경이 이 말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젊어서 베이컨의 비서노릇을 했던 토머스 홉스가 1651년 리바이어던에서 지식이 힘이다라고 쓴 것이 글로는 최초였다. 그 후 홉스는 1655년 물체론에서 그 아이디어를 더 상세히 설명했다. 유감스럽게도 홉스의 원래 취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잘렸지만 원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식의 목적은 권력이다. 그리고 이론의 용도는 문제의 구성에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추론의 목적은 어떤 행동의 수행이나 해야 할 일에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식이 힘을 가지려면 어떤 행동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문화의 문제점이다. 매일 정보는 쇄도하고 있다. 매일 정보는 쇄도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접할 수 있는 지식이 많지만 많아도 너무 많은 탓에 오히려 행동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에 나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믿었다. 뇌가 고장난 아이였을 때 다른 친구들처럼 배울 수 있기만 바랬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자 지식의 소유가 주변 사람들과 나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차별화를 가져온다. 진실. 아는 것이 힘은 아니다. 힘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전부 배울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수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책, 팟캐스트, 세미나, 온라인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무용지물이다.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기는 쉽다. 하지만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배운 대로 행동하라. 실천이 말보다 낫다. 약속하지 말고 증명하라. 결과가 당신이 배운 것을 말해준다. 새로운 신념, 지식 곱하기 행동은 힘이 된다. 5번째 거짓말.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네 번째 거짓말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힘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없다. 배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대개 학교를 떠올린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공부를 잘했더라도 학교는 보통 청소년기의 성장통과 관련이 있는 곳, 처음으로 연애 감정을 느꼈던, 그리고 아마도 거부당했던 곳, 끝없는 지루함을 경험했던 곳이다. 학교에서 고전했던 이들은 수치심과 의심, 그리고 자신이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러니 배움을 생각할 때 어려움과 갈등이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하다. 미국의 분자생물학자 캐럴 그라이더는 나이가 들면서 염색체의 말단 영역인 텔로미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발견한 공로로 2009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로 암의 이해와 치료에 엄청난 가능성이 열렸다. 그라이더는 글룸버그 석좌 교수이자 데니얼 네이선스 기금 교수로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분자생물학 및 유전학 학과장을 맡고 있다. 이런 화려한 경력을 지녔으니 그녀에겐 학업이 쉬웠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 맞춤법도 잘 모르고 단어를 읽지 못해서 보충 지도를 받아야 했죠. 개별 지도 교사가 저를 다른 교실로 데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못하다고 느꼈죠. 그녀는 난독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언어를 처리하는 내 영역에 문제가 있는 학습장애다. 난독증을 앓는 사람들은 대개 스피치 사운드를 식별하고 이를 문자와 단어로 잘 연관짓지 못해서 독서나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라이더는 자신이 멍청하다고 느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를 보완할 방법을 계속 생각했다. 단어 맞춤법을 자꾸 틀려서 암기를 잘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 과목인 화학이나 회부학을 들었을 때 좋은 성적을 받았다. 지금 나의 직업도 결코 계획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차 한 대, 말이 옆이나 뒤를 보지 못하도록 씌우는 안대를 쓰고 수많은 장애물을 헤쳐나갔다. 나는 그저 앞으로만 달렸다. 이는 내가 일찌감치 적응해야만 했던 기술이었다. 처음에는 학교 생활이 힘들었지만 학습장애를 보완할 다른 방법을 찾아낸 그녀는 그런 적응력 덕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암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연구에 기여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똑똑한지다. 그라이더는 학습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오늘날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다. 배움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노력은 보상을 받는다. 사실 학습은 적어도 약간은 불편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아는 걸 강화하는 중일 것이다. 무딘 칼날로 나무를 자르려고 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도구로는 필요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가 든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기가 부족하거나 방법이 부적절하면 속도가 떨어지고 너무 어려운 학습처럼 느껴진다. 이 문제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하겠다. 열쇠는 자꾸 간단한 문제를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다. 석공을 생각해보자. 석공은 한자리에 앉아 한없이 망치로 쪼아대지만 돌덩어리가 부서지거나 팬 곳은 여기저기 조금밖에 없다. 그러다 한순간에 돌이 갈라진다. 그 한 번의 망치질 때문에 돌이 갈라졌을까? 아니다. 지속적인 망치질로 돌은 갈라지기 직전의 상태가 되어 있었다. 석공처럼 학습에 접근하라. 인내심을 기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의 필요에 맞추도록 하라. 글을 읽을 때 가장 학습이 잘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환상적이다. 하지만 읽기가 당신에게는 효과가 없다면 왜 계속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가?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라. 이는 어렵지는 않지만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 생각만큼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몇 번이고 다시 해볼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보상으로 지식을 얻을 뿐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끈기를 길러온 만큼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진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때론 어렵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학습은 일련의 학습 방법을 알고 있을 때 확실히 더 쉬워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일단 어렵다. 새로운 신념. 새로운 학습 방법을 배우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 더 재미있고 더 쉽고 더 즐겁다.